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치료의 진심인 진재통의원 이종진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등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 통증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경추는 이미 알아봤고 요추도 알아봤고 실제로 목과 허리의 통증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목과 허리에 가려져서 중간에 있는 흉추의 통증도 꽤 있습니다. 물론 허리 아픈 거라든가 목 아픈 거, 목이 아파서 팔이 저린다거나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저린다거나 이런 목과 허리의 문제보다 훨씬 적은 수겠지만 그래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되게 등의 문제라 그러면 흉추가 보통 이제 총 12개예요. 제일 길어요. 요추는 5개, 경추는 7개. 이게 제일 길다 보니까 문제가 결국은 경추 문제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요추 문제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별을 잘해야 되는데요. 되게 흉추를 나눠가지고 상부와 중부하고 두 개를 나눠버리면 특히 상부, 견갑골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상부로 봅시다. 물론 그렇게 버리면 흉추가 12개인데 견갑골 아래쪽이 거의 7번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반이 넘는데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증상이 내려오는 경우가 신경이 위에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분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수지만 위에 쪽에, 그러니까 증상은 주로 견갑골 안쪽에 나타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보통 목에서 내려옵니다. 목에서 그 부위로 내려오는 신경은 경추 4번, 5번 사이에 있는 경추 5번 신경이 처음으로 문제에서 내려오는 후견갑신경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뇌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뇌를 싸고 있는 그 신경들이 밖으로 쫙 나온단 말입니다. 척추 안쪽으로 쭉 내려오는 긴 척수만 생각하는데 그 이외에 잔잔한 신경이 12쌍이 있어요. 양쪽으로 12개가 나가는 12쌍을 말하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12번 뇌신경은 이게 부신경이라고 그래요. 악셀리 너브라고 그러는데 이 악셀리 너브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뒤쪽, 방금 말씀드렸던 견갑골 안쪽 같은 부위로 가요. 견갑골 안쪽이 아프다 그러면 신경의 압박에 의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후견갑신경과 부신경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부신경은 좀 천층, 겉에, 그 다음에 후견갑신경은 좀 안쪽.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겠죠. 근데 환자분들은 대개는 이게 통증이 깊은 데 있어요, 겉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깊은 데서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구분은 결국은 의사가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신경 외에도 그쪽으로 아프게 되는 경우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개 후관절이라고 해서 후관절의 퇴행, 우리 보통 척추의 퇴행은 되게 협착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협착증 같은 경우도 신경이 지나는 길목이 좁아지는 거예요. 신경관 협착증이라고 했습니까? 이 좁아지는 것은 결국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게 보통 뒤에서 앞으로 눌러갑니다. 뒤에서 앞으로 누르게 되는 구조물을 보면 척추 단면을 딱 잘라오면은 척추 몸체가 있고 그 뒤에 신경이 지나가면서 옆쪽으로는 횡돌기가 있고요. 그러면서 뒤쪽에 극돌기가 있는데 극돌기와 횡돌기가 만나는 관절이 있습니다. 그게 후관절이고요. 후관절이 있으니까 척추를 돌리고 움직이고 할 때 이 관절이 힘을 많이 받겠죠.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얘가 보통 우리가 어떤 관절이 힘을 계속 받아서 많이 쓰면 무릎도 그렇고 손가락도 그렇고 많이 쓰면 굵어지죠. 결과적으로 그 후관절이 퇴행성을 일으키면 굵어지는 거예요. 뼈가 굵어져 버리면 그 앞쪽으로 신경이 점점 침범해야 되겠죠. 공간을. 그 침범에 들어갈 때 얘만 굵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앞에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 이 황색인대가 신경관 바로 뒤에 있거든요. 얘가 같이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후관절의 비유와 황색인대의 비유는 결국은 신경관을 좁게 만들고 이렇게 황색인대가 신경관을 좁히는데요. 신경을 좁히면서 옆으로 나가는 신경을 누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옆으로 나가는 신경이 예를 들어서 요추 5번 신경이다. 그러면 다리 옆쪽으로 저릴 것이고 이게 경추 6번 신경이다. 그러면 5, 6번 사이 신경이 눌리는 거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 6번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이 처음 문제되는 도사스카플라하고 후견갑신경이 눌려서 어깨 뒤쪽으로 아프게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되게 팔 쪽으로는 저림감이 옵니다. 되게 우리가 신경관이 눌릴 때 경추 같은 경우는 어깨 쪽지가 아프고 팔 쪽으로는 저리게 되고 이상 감각이 나타나고 저리고 시리고 뭐 너덜살 같고 피부가 이상해요, 둔감해요 이런 느낌. 다리 같은 건 마찬가지예요. 다리 쪽 허리 쪽에 신경이 눌리면은 그 싸고 있는 막이 눌리면 경막이 눌려버리면 바깥쪽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 쪽으로는 저리고 시리고 이상 감각이 생긴단 말입니다. 보통 환자분들 5번 신경이 눌리면 발바닥에 뭐가 붙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게 바로 요추 5번 신경이 눌린 디스크 또는 협착증에 의한 신경압박 증상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말씀드렸던 협착증에 의해서 신경관이 좁혀졌을 때 신경관이 눌려버리면은 여기 이제 신경관 따라서 증상이 생기기도 하지만 후관절 자체의 증상으로 생깁니다. 후관절 자체의 증상은 바로 어깨 뒤쪽으로 내려가는 방금 말씀드린 견갑골 안쪽으로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견갑골 내쪽으로 아플 때는 대개 방금 말씀드린 신경 2개 외에도 척추 후관절 자체, 특히 경추의 후관절 아래쪽 후관절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경우의 수로 따졌을 때는 후관절의 문제가 신경압박보다 더 많은 경우죠. 그래도 물론 이게 뭐가 문제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치료 판별은 물론 의사가 해야겠지만 환자분들이 나는 이쪽에 아프니까 그쪽 부분만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실제로 원인은 목에 있으니까 목을 치료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목을 치료하는데 이 끝까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잘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환자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환자라도 이쪽이 아픈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나 위에가 왜?
그냥 거기가 아픈 건데 라고 말하는데 결국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사전 지식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부 흉추 증상, 견갑골 안쪽이 아플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 두 개, 후견갑신경이라든가 뇌신경에서 내려온 12번째 뇌신경, 부신경, 그 다음에 척추, 경추의 아래쪽에 있는 후관절의 문제, 요 세 가지가 주 원인을 말씀드렸죠. 그 이외에 조금 적은 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방금 이제 그 부위에 있는 근육의 문제. 환자분들은 나는 그쪽 부위가 그냥 그쪽을 치료해달라. 물론 그쪽 부위의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능형근의 문제라든가 견갑근의 문제라든가 그 자체에 있는 상부 승모근의 문제라든가 중부 승모근의 문제라든가 실제로는 그런 경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그쪽을 치료하고 나면 그냥 그쪽 부위를 자극이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이 있고 잠시 좀 편한 느낌은 있지만은 그게 계속 가지 않아요. 되게 우리 뭐 지팡이 같은 마사지 이 스틱을 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문지르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때는 시원하죠. 왜냐 자극을 하니까. 근데 안 할 때는 또 아파요. 근데 근본은 어디 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가끔은 그 자체의 문제인 경우도 있다는 말씀드린 거고 또 그 자체의 문제로 알 수 있는 게 흉추, 상부 흉추에서 신경이 압박돼서 그쪽으로 증상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대개는 그쪽의 신경들이 우리가 목에서 신경들이 팔로 내려가듯이 그쪽 신경들은 대개는 이 옆구리 측면으로 늑골 쪽으로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그쪽 신경의 그쪽 옆구리 아래쪽으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같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은데 거기가 아픈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감별을 요하고요. 물론 드물게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쪽만 아픈데 흉추의 문제인 경우 상부 흉추의 그 하나 레벨의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어서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생긴 경우도 없진 않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자주 안 생기는 경우에서는 아예 우리가 배제해버리고 치료 안 하고 딴 거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생만 하고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는 항상 감별하기 위해서 먼저 상부 흉추를 한번 눌러봐요. 후관절도 눌러보고 극돌도 눌러보고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쪽 부위에 증상은 없었지만 제가 유발해보면 이를 때려본다거나 그쪽을 누를 때 불증상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별이 중요하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흉추 증상에서 이 견갑골 내측이 아픈 상부 흉추의 문제를 알아봤고요. 아래쪽 하부 흉추의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부 흉추라고 하면 실제로 이 흉추는 다 똑같은데요. 흉추에 문제가 있을 때는 대개 우리가 경추, 요추처럼 디스크나 협착증에 문제 있지 않을까? 그 디스크나 협착증에 의해서 신경만이 눌려지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똑같이 거기는 신경만이 눌려질 때는 그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아프거든요. 그럼 그 신경이 쪽으로 따라 내려가면 어디냐? 바로 옆구리예요. 되게 이제 옆구리가 아픈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옆구리가 아프면 이게 그냥 옆구리 자체의 문제 또는 늑골의 골절 물론 가능한 경우수지만 대개는 흉추 아래쪽의 문제에 의해서 옆구리가 아픈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더 감별을 해야 될 것은 되게 아래쪽 옆구리 이 골반뼈 위쪽 옆구리가 아픈 경우에는 되게 모호한데요.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허리로 생각하고 치료하는 경우 또는 실제로 허리가 아프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환자도 치료하는 선생님도 조금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옆구리, 이 배 쪽 옆구리가 아픈 경우에는 이쪽으로 내려온 신경은 하부 흉추예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하부 흉추의 문제에 의해서 특히나 흉요추 접박부라든가 요추가 총 12개니까 11번, 12번 쪽에 문제가 있으면 이쪽 하부 이게 옆구리가 아픈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요추가 아파서 아픈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런 경우 거의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은 수로 이 아래쪽 흉추의 문제가 더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쪽을 꼭 치료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하부 흉추의 문제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압박골절이에요. 되게 어르신들은 걷다가 뭐 어디 방에서 미끄러져서 뭐 하다가도 뜨끔해가지고 골절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따라서 평소에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보통 비타민 D라든가 비타민 K2를 반드시 드시라고 하는데 물론 칼슘제도 같이 드시면 좋죠. 근데 칼슘은 풍부하기 때문에 비타민 D랑 비타민 K2를 반드시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척추뼈를 튼튼하게 만들어보면 참 좋은데 튼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아니면 자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벤트로 인해서 골절이 생겨요. 자, 골절이 생겨버리면 되게 골절이 생기는 부위는 하부 흉추가 많이 생깁니다. 흉추 11번, 12번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인데요. 이게 흉추와 요추가 접합되는 부위라서 그나마 흉추보다는 요추가 좀 딱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추에서는 압박골절이 좀 덜 생기는데 그래도 요추, 상부 요추 1번, 2번 쪽에서 생기는 경우가 덜은 있어요. 대개 생길 때는 흉추 12번과 요추 1번이 같이 생기는 게 되게 많고요. 그럼 이 압박골절이 생겼을 때 이게 척추뼈가 위아래로 수직으로 힘을 딱 받아가지고 짜부라져 버리면 이 압박골절인 건데 이 압박골절은 되게 우리가 가만히 누워서 있으면 얘가 잘 올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등이 왜 이렇게 아프지 하면서 그냥 시간을 경과해버리면 압박골절이 왔는데 경과해버리면 그 시기를 놓쳐버려요. 그럼 뼈가 그 상태로 그대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환자분들 내 키가 한 2cm, 2cm 줄었다. 결국 압박골절에서 내려가는 거죠. 내려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하고 압박골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보통 더러는 그런 경우 찍어서 이 환자분들 늦게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아프다 하다 갑자기 깡 걷어져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엑셀 찍어보면 압박골절이 있는데 골절이 있네 라고 말하시는데 실제로 이 뼈 라인이 충분히 잘 확인되도록 보이는 경우에는 이미 그게 지금 골절이 아니라 예전 골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특히나 다치거나 아프면은 그때 병원 와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 병원을 더 키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충분히 누워서 휴식시켜 주면 이 뼈가 잘 자라나서, 만약에 압박골절 자체가 모양이 한가운데 착 잡아져 가지고 이게 그 중간에 시멘트를 넣어서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그거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시멘트 시술도 합니다. 그래 버리면 빨리 척추가 살아나고 빨리 통증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치면, 그리고 아플 때는 반드시 병원에 빨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상부 흉추와 하부 흉추를 나눠서 우리가 흉추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흉추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흉추의 특징을 좀 설명드릴게요. 흉추에는 자율신경이라는 부분이 좀 더 자극이 많이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되게 경추든 요추든 간에 디스크가 나오거나 협착이 되거나 해가지고 신경이 눌려서 신경만 따라서 저리게 되는, 또는 엉덩이가 아프거나 목 이렇게 쪽지가 아프게 되는 그런 증상이 함께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신경이 눌린 건데요. 흉추도 마찬가지예요. 흉추도 실제로 흉추는 늑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힘을 받을 때 경추랑 요추는 바로 힘을 받아버리지만, 늑골이 있는 흉추는 수직의 힘을 늑골에서 좀 막아주거든요. 힘을 분산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흉추에는 디스크나 협착증이 덜 생겨요. 하지만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그쪽 부위에 힘을 받아서 신경이 눌려지는 디스크나 협착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신경이 눌려짐에 의해서 결국은 옆구리 쪽으로 또는 늑골 쪽으로 증상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 신경분포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 신경이 기계적으로 압박되는 거 외에, 예를 들어서 감염이 되는 경우도 그쪽으로 증상이 생기거든요. 대표적인 게 대장포진이죠. 우리 어르신들 되게 대장포진 많이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조스타박스라고 해서 한 번 맞는 백신이 있었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싱그릭스라고 하는 두 번 맞는 백신이 있는데, 조스타박스는 되게 주사를 맞으면 한 65%밖에 대장포진을 막아주지 않아요. 하지만 대장포진이라는 게 앓고 난 다음에 더 문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낫지 않고 계속 아픈 경우가 있어요. 대장포진 후 신경통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치료해야 돼요. 그거를 거의 90% 이상 막아주는 게 조스박스예요. 그런데 이 조스박스가 옛날 약이거든요. 그래서 맞았습니다. 대장포진 자체를 막기보다는 그 후 신경통을 막기 때문에 어찌로 맞았는데, 근데 요즘 나오는 싱그릭스는 내 특징에다 플러스 알파로 대장포진 자체도 90% 이상 막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조스타박스를 맞고도 대장포진에 걸리는 경우가 있지만은, 지금 나오는 싱그릭스를 맞고는 대장포진에 잘 안 걸립니다. 거의. 하지만은 이건 좀 불편한 게 두 번 맞아야 돼요. 처음 맞고 2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한 번 더 맞아야 되는데, 기억하기 힘드니까 처음 맞고 3개월 뒤에 맞아주라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대장포진이 그만큼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저는 꼭 안 맞아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대장포진이라는 병이,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어릴 때 수두를 알지 않습니까? 대개는 수두를 어릴 때 여러 명, 혼자 있는 경우가 잘 없었고 여러 명이었고, 또 우리는 단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수두가 나타나지 않아서 수두 바이러스는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몸 안에 척수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숨어 있는 수두 바이러스가 결국 이놈이 같은 바이러스인데,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이게 우리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 이놈이 활성화돼 가지고 척추 신경을 따라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신경을 따라, 예를 들어서 흉추 특정 부위에, 되게 흉추에서 많이 감염되거든요. 그럼 그 신경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아까 디스크 협착증처럼 누르는 게 아니라 이놈이 감염을 시켜가지고 염증을 유발한다. 그럼 신경은 따라서 쭉 따라 내려와서 그 피부 분질에도 수포가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수포가 나타나기 전에 그쪽으로 되게 아프고, 좀 지나면 수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되게, 저도 어르신들 되게 아프면 걱정되거든요. 그러면 수포가 나타나기 전이라도 증상이 너무 대장포진과 비슷하다. 그럼 일단은 약을 드려요. 항바이러스제를 빨리 먹으면 그만큼 그게 좀 빨리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드리는 거고. 자, 이런 무서운 병인 대장포진이 방금처럼 흉추에 대부분 나타나는데, 드물게 요추나 경추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흉추에서 대부분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흉추 증상을 말하면서 그 늑골 따라서 증상이 있을 때는 이 문제가 대장포진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흉추의 신경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경의 특징은, 흉추에서는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이 교감신경은 척추 몸체를 따라서 측면으로 쭉 따라 내려가는데요. 이 신경절이 다 있는데 경추는 없어요. 흉추에는 다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추에 있는 자율신경은 어디 나온 거다? 흉추 1, 2, 3, 4번에서 나온 신경이 합쳐져서 위로 올라가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흉추 1, 2, 3, 4에서 올라간 신경이 보통 이제 상부 경추 신경절, 중부, 하부, 그리고 성상 신경절이라는 4개의 신경절을 만들거든요. 이 성상 신경절이라는 것은 흉추 1, 2, 3, 4번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흉추 1, 2, 3, 4번을 잘 다스려도 그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이
흉추 1, 2, 3, 4번에서 오는 신경이 올라가서 신경절을 만들듯이 이 자율신경정이 흉추, 상부 흉추에 있는 신경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얘가 나타나서 안면 쪽으로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안면 홍조라든가. 왜냐하면 자율신경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수축시키고 하는 담당하는 신경이거든요. 보통 혈관이 확장돼 버리면 피부에 있는 혈관이 확장돼 버리면, 특히나 얼굴에 있는 혈관이 확장돼 버리면 얼굴이 홍조가 뜨겠죠. 빨갛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증상들 결국은 상부 흉추를 잘 치료함으로 해서 그쪽 그런 증상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율신경의 가장 큰 특징이 혈관을 수축, 이완을 시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 땀을 분비하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부교감성 실신 같은 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식은 땀이 막 나잖아요. 그게 부교감신경의 작동인 것이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항상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기량하기 때문에 그 신경 수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흉추를 우리가 잘 치료해주면, 저는 보통 이제 이런 자율신경 증상, 땀이 난다거나 혈관이 확장돼가지고 얼굴이 불긋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환자분한테 하는 말이 폼롤러 가지고 등을 좀 자주 문질러주라 그래요. 땅바닥에 누워서. 그러면 흉추를 잘 문질러주면, 특히 이제 손에 땀이 난다거나 얼굴이 붉게 된다거나 할 때는 상부 흉추를 잘 문질러주세요. 그 다음에 중부 흉추는 보통 이제 이 5번부터 한 9번까지는 되게 심혈관계, 왜냐면 내장 쪽으로 다 작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 그 아래쪽에 한 9번부터 아래쪽 12번까지는 바로 이 복부 쪽에 있는 소화기. 그러니까 아래쪽 흉추를 잘 문질러주면 소화가 잘 될 것이고, 중간 흉추를 잘 문질러주면 심혈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상부 흉추를 잘 문질러주면 얼굴에 있는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손에 땀이 난다거나 또 조절이 잘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굳이 수술이라든가 주사 치료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그러니까 흉추가 잘 움직이도록 스트레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폼롤러로 자극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직접적인 자극이 아니라서 부가적인 이게 간접적인 자극이기 때문에 증상이 확 개선되지 않겠지만, 평소에 그렇게 관리해버리면 그만큼 여러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린 흉추의 문제에 의해서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개 저는 주사 치료를 합니다. 주사라고 하면 대개 환자분들이 스테로이드 쓰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픈 거 아니에요? 물론 아프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합니다. 지금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하는 분들은 한 100에 한두 명 넘게 안 계시고요. 그런 분들도 치료하면서 제가 충분히 안정을 시켜주면 잘 참고 견디십니다. 왜? 내 아픈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료 안 되면 더 아프니까. 자, 그와 함께 또 이 스테로이드를 쓰는 게 아니냐. 물론 스테로이드는 되게 좋은 약이긴 해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부심실 호르몬입니다. 같은 성분이에요. 하지만 이걸 많이 써버리면 당뇨도 오고 신장도 망가지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뇌과적인 증상이 생겨버리면 이게 실제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커져버리기 때문에 안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이 치료는 3번만 하고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덜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환자분의 부작용을 생각해서 이 정도까지는 해도 큰 부작용이 없다, 더 이상 뻔히면 부작용이 있으니까 하지 말자 라고 말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보통 5% 포단과 그 다음 태반 계열의 재생주사 라이넷과 그 다음에 PDRN, 연어 정수에서 추출한 추출액 또는 이제 혈액을 이용한 PRP, 이런 것들을 주로 쓰고 있는데요. 되게 이런 주사제들은 우리 몸에 거의 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차라리 도움이 되면 됐지. 일부러 태반주사 맞잖아요.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쁜 거 없어요. 실제로 식약처 허가에도 태반주사는 간 기능 개선이라든가 갱년기 장애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고 나와 있어요. 나쁘지 않단 말입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는 부위를 확실히 체크를 해야겠죠. 그 체크를 하고 진단을 잘 한 다음에 그 부위에 전 초음파를 대고 그 신경이 나오는 구멍의 바로 아래쪽에, 자, 흉추는 경추와 여추와 달리 자율신경과 치정신경, 이 운동신경이 다 같이 섞여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소라식 파라볼테브럴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이 그 부위를 초음파로 정확히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대로 못 찾으면 그게 흉막이라고 하는 플루라, 우리 보통 이제 폐를 싸고 있는 막이에요. 거기를 건드려 버리면 폐에 있는 공기가 쏙 빠지면서 물이 들어가서 이게 뭐가 된다? 기운이 된다. 그러면서 물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또 주사를 하기 때문에 주사액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그 자체로 폐에 물이 차 버리면 우리 안 되겠죠.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기운이 돼버리고 결국 물을 빼야 되니까 튜브를 박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연습을 많이 해서 초음파를 보고 정확하게 치료해가지고 낫게 해주는 거죠. 이런 흉추 치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등 쪽이 아프다거나 이제 늑골이 아프다거나 그럴 때, 아니면 복부가 아픈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옆구리 쪽으로 와서 다 이 신경들이 옆구리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복부도 아프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부 통증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우는 내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감별을 잘 해야겠지만 그 경우의 수 중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흉추의 문제를 간과하면 안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흉추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럴 때 병원 찾아가서 치료받으시면 훨씬 편하게 우리가 이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여러분 치료에 정말 진심인 이종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